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이번에는 홍석중의 북한 소설 황진이입니다. 신분차별이 심했던 조선시대 황진이는 아버지 황진사와 여종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하지만 황진이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어린 시절을 보내고 양반대 규수로 성장합니다. 타고난 미모와 재기로 주위의 명성이 자자한 즈음에 황진이는 유명한 양반 가문이었던 융선지댁과 혼사가 오가게 되는데, 황진이를 짝사랑하고 있던 머슴 노미는 이 결혼을 깨기 위해 황진이의 출생의 비밀을 누설합니다. 자신의 비밀을 알게 된 황진이는 허위와 위선으로 가득 찬 양반 사대부에 대한 복수심으로 노미에게 몸을 바치고 송도의 객주가인 청교방의 기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황진이는 유명한 양반들의 도덕적 가식을 무너뜨리며 명성을 더합니다. 황진이는 당시 송도에서 도학국자로 유명했던 서경덕도 유혹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황진이가 서경덕을 유혹하는 대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채의 술자리에서 헤어진 지 이틀 만인 19의 날, 류수 김희열이 진이를 아문으로 불렀다. 다짜고짜 꺼내는 화제인즉 왕청같이 서경덕에 대한 말이었다. 네 생각엔 어떠냐? 민정랑의 요란스러운 말처럼 꽃늪의 서생원이 정말 장자나 소광질과 어깨를 겨룰 만한 대학자요 성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말이다. 글쎄요. 눈앞에 빤히 들여다보는 강물의 깊이도 정확히 알 수 없는 건데 하물며 강물도 아닌 사람의 댐댐이를 귀동냥으로 들은 말만 가지고서야 어떻게 짐작하겠습니까? 그러게 올 술인날 내가 너더러 서생원을 한번 연사질에 올가보라고 권하지 않더냐. 그건 그렇고. 자뭇 위험스럽고 털스럽던 희열의 얼굴에 갑자기 장난꾸러기의 멍청스러운 웃음이 떠올랐다. 진이는 벼슬아치의 거드름스러운 허울을 벗어던진 이런 때의 희열이를 좋아했다. 활달하고 호방하고 사내답고. 아마도 명실공히 계집으로서의 진이가 자신의 생살권을 쥐고 있는 류수 사또가 아니라 사내로서의 희열에게 야릇한 감정을 느끼고 마음이 끌리는 순간이 있다면 바로 이런 때일 것이다. 진이는 부지중 따라 웃으며 무엇인가 재미있는 일을 기대했다. 그래서 말이다. 그저께 내가 민정란한테 꽃늪으로 초청해달라고 옆구리를 찔러서 절 받는 일을 했다만 설사 초청을 받는다고 해도 관장의 체면에 명색 없는 그럼을 하기가 난처한 게고. 그래 내가 선손을 써서 내일 박연으로 단풍놀이를 떠날 텐데 서생원과 함께 참여해달라고 오늘 비장 하나를 민정란이 가있는 꽃늪에 띄웠니라. 내 짐작에는 서생원이 응할 듯도 한데 그가 오면 말이다. 이번엔 놓치지 말고 네가 한번 연사질에 올가서 그 요란한 선비의 댐댐이를 정확히 달아보란 말이야. 연사질이라뇨? 진이가 시치미를 떼자 희열은 껄껄거렸다. 밥알 하나를 씹어보면 소단의 밥이 익었는지 설었는지 알 수 있는 게다. 그저 사내의 임금을 달아보는 연사질에는 계집이라는 미끼만큼 적절한 것이 없어. 민정란의 말처럼 꽃늪의 서생원을 장자나 소광질 같은 성인 군자라고 치고 그 성인이 여색에 얼마나 담연한지 한번 보잔 말야. 딴소리 말고 내일 나를 따라 박연에 올라가자. 가서 네가 할 일은 구태여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게고. 셋내가 료량컨대 사또께서 청하셔도 그분이 아마 오지 않을 겝니다. 누가? 서생원이? 네. 그러니 너도 민정란이 떠버리는 그 요란스러운 말을 그대로 믿는 모양이로구나. 아니요. 해도 올 봄에 오셨던 친구분처럼 그렇게 경박하신 샌님은 아닌데 싶습니다. 벽계수보다는 서생원이 진중한 사람이라.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히 건세 앞에서 도리질을 하는 작자는 여정 못 봤어. 하여튼 네 료량이 맞나 내 짐작이 맞나 두고 보자꾸나.
만일 내 료량대로 그 작자가 오지 않으면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우리들끼리 단풍놀이로 박연에서 하루 소풍을 잘하고 오면 그만 아니냐. 진이는 노미를 만나볼 결심을 다진 이후 어쩐지 마음이 초조하고 생각이 번거로워서 다른 일에 발을 내디딜 정신적 여유가 없었다. 그러면서도 희열의 말을 뿌리치지 않는 것은 류수사또의 분부를 거역하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역시 서경덕을 소광절의 높이 이상으로 축혀올리는 민순의 열정적인 말을 들은 다음부터 한번 그 요란한 선비를 자신의 삿대로 직접 재어보고 싶은 충동과 호기심이 은근하게 동해 올랐기 때문이었다. 사내의 임금을 달아보는 연사질에는 계집이라는 미끼만큼 적절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하늘이 만들어낸 음양의 리치대로 보면 사내가 계집을 좋아하고 계집이 사내를 좋아하는 것은 극히 응당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로 되는 것은 성인이나 정인군자 노라고 자청하는 무리들이 이 자연의 리치를 역행해서 마치나 계집을 멀리하고 애정을 부정하는 것이 높은 도를 이루는 것처럼 요란스럽게 떠버리는데, 그러면서도 뒤에서는 오히려 계집이라면 생으로 회를 처먹지 못해서 몸살을 앓는다는 사실이었다. 진이가 미워하는 것은 이런 거짓과 위선이었고 그가 벗겨내려는 것은 이런 거짓과 위선의 허울이었다. 차라리 희열처럼 정도에 넘치게 계집을 좋아하고 여색을 즐긴다고 하더라고 그것을 분칠로 지우려 하거나 비단보에 싸서 감추려고 하지 않으면 좋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불행과 부조리는 정도가 지나치는 데서 오는 것보다도 그 지나친 것을 사람들한테 감추려는 거짓과 위선에서 오는 것이니까. 서경덕은 류수사또 김희열에게 자신을 초충해 준 것은 감사하나 몸이 불편해서 초충에 응하지 못하겠다는 글을 보낸다. 김희열은 이에 실망한 눈치를 보이고 황진이를 비롯한 일행들과 박연폭포 나들이에 나선다. 박연폭포에 도착한 양반들은 기생들과 술판을 벌이고 황진이는 양반들의 위선에 환멸을 느낀다. 황진이는 김희열에게 서경덕을 찾아가 보기 위해 먼저 돌아간다고 말하고 길을 나선다. 미가을의 황후는 언제나 빨리 깃든다. 해가 저물자 노을이 불처럼 타올라 하늘을 절반이나 붉게 물들였다. 냉기를 머금은 산바람이 흰 안개를 산 아래로 몰아왔다. 그 안개가 뒤덮이기 시작한 꽃늪에는 황금빛의 용암산이 내려와 앉아 있었다. 진이는 꽃늪으로 들어가는 갈림길에서 말을 내렸다. 말과 견마자비구는 곧장 성 안으로 들여보내고 혼자서 안개가 흐르는 꽃늪가를 내돌아 서경덕의 집이 있는 산 기슭으로 올라갔다. 그가 삽잔문 앞에서 주인을 찾으니 집안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는 모양인지 서경덕 자신이 손님을 맞으려고 방에서 나왔다. 초견에는 차림이 수수하고 표정이 온화한 까닭에 관우한 촌늙은이처럼 보기 쉬우나 점잖은 말투와 침착하고 준수한 행동 거지에는 은근히 위험이 깃들어 있었고 샛별처럼 빛나는 두 눈은 사람의 청길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는 듯 싶어 마주선 사람이 저절로 정신을 가다듬게 만들었다. 하지만 장빛이 붉다고 꼭 단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지 않는가. 경덕은 진이한테 찾아온 사연을 물으면서 시종 다정하고 온화한 웃음을 얼굴에 띄우고 있었다. 려염집 여인과는 달리 로기 홍상으로 화려하게 성장을 한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인적 끊긴 저물녘에 산속의 호젓한 집으로 찾아온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련만 그는 자기를 찾아왔다는 말을 듣자 조금도 놀라거나 주저하는 기색이 없이 진이를 방 안으로 안내했다. 짐작했던 바 그대로 가난한 선비의 서재였다. 손때에 절어 누렇게 된 책들이 방 내벽에 가득히 쌓였는데 지촉등이 걸린 지붕 밑에 오칠을 한 낡은 책상이 있고 그 책상 위에 금시 글을 쓰다가 손을 놓은 듯한 문방 사우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바닥은 부들자리를 깔았고 책상 앞에는 보병끝으로 만든 해진 방석이 하나 놓여 있었다. 방 운목 한가운데 군데군데 키웠으나 깨끗하게 손질한 이부자리 한 채가
단정하게 개어져 있을 뿐 가구라고 생긴 것은 눈에 띄우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 가난한 선비의 초라한 서재에서 유일하게 눈에 띄우는 사치라면 한창 제철을 맞아 활짝 핀 황국 화분이었다. 꽃송이가 손바닥만한 탐스러운 대국이었는데 그 싱싱한 아름다움과 그윽한 향기가 이 궁박한 방 안에 어울린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다. 화분 옆에는 아직 목자리가 채 마르지 않은 시 한 편이 놓여 있었다. 정원의 다른 풀들은 이미 다 쓸쓸한데 방 안의 한뜰기 국화는 싱싱한 기운 한창이로세. 진기한 향기를 가지고도 마가을에 나타나며 이른 봄 아름다운 꽃들과는 차례를 다투지 않네. 된설이 내릴 때야 비로소 향기 풍기며 찬이슬이 방울방울 맺힐 때 빛깔이 더욱 곱구나. 옛 사람들처럼 너를 사랑할리 오늘은 바이 찾을 길 없건만 그 누구를 위해 귀염을 피우느냐. 푸른잎 누른 꽃송이로. 경덕은 진이의 눈길이 시편에 머무르는 것을 보자 빙그레 웃었다. 산중의 널거니가 심심파적으로 꺼적거려 본 붓장난일세. 눈여겨볼 것이 못되네. 진이는 삽장문 앞에 이를 때까지 머리를 썩이며 초면부지에 신성도 없이 불쑥 찾아온 구실을 대충 만들어서 입에 익혀놓았었다. 그러나 문득 이런 사람 앞에서는 구차스럽게 삼태기로 앞을 가리기보다 차라리 벌거벗은 채로 그냥 나서는 것이 훨씬 나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쇳내는 명월이라는 기명을 가진 본부의 기생입니다. 제가 남녀와 귀천의 구별을 무릅쓰고 감히 당돌하게 선생님을 찾아뵙게 된 것은 전수히 요 며칠 전 류수 사또께 들렸던 민정랑 나으리의 말씀 때문입니다. 저더러 아무 때나 선생님을 찾아뵈오라고 극력 고무하신 이도 그분이고요. 남녀 귀천을 불문에 붙이신다는 선생님의 덕을 극구 장담하신 이도 그분이시니까요. 제가 청루에 몸을 둔 천한 계집으로 언감생심 옛 성년들의 글을 읽는다는 것부터가 외람된 짓이온데 이제 선생님처럼 고명하신 분을 찾아뵈었고 가르침을 받아 옛 글을 읽으며 품고 있던 의욕을 풀려고 한다면 그것이 인륜에 어긋나는 죄로 되지 않겠습니까? 경덕은 유난스럽게 반짝이는 눈으로 진이를 쳐다보며 가볍게 머리를 흔들었다. 학문을 논하고 사물의 리치를 밝히는 일에 무슨 남녀의 구별이 있고 귀천의 구분이 있겠는가? 다만 근심스러운 건 내가 고명하다는 것이 세간의 헛소문인 까닭에 그대가 의욕을 푸는데 도움을 주지 못할까 봐일세. 하지만 그대가 도를 알려고 하는 것이 진실임을 알았는데야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바를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나. 자리는 이렇다 쉽게 어우러졌다. 진이는 이어 그에게 선천이니 후천이니 리기니 채용이니 하는 사물 리치에 대하여 물었고 그는 진이가 묻는 대로 그 리치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는데 그 답이 어찌나 명백하고 알기 쉬운지 마치 단번에 대쪽을 짜개는 듯 쉽고 한 조각의 깨끗한 얼음을 삼킨 듯 가슴이 확 트이며 정신이 맑아지는 것이었다. 그는 설명 끝에 진이를 칭찬했다. 이제 내가 설명한 원리들은 웬만큼 공부를 했다는 선비들이 듣고 이해해도 크게 도를 깨쳤다고 할 수 있는 것일세. 학문에 남녀의 구별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대가 여자로 나서 그처럼 쉬문한 리치를 한번 듣고 깨닫는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로군. 진이가 겸사하자 그는 다시 이야기의 동을 달았다. 나는 젊었을 때 훌륭한 스승을 만나지 못하여 혼자 생각하고 깨닫노라 공연한 힘을 많이 낭비했네. 후배들이 나의 그런 공부를 본받아서는 안 되지. 하지만 역시 마음이 곧 신명이고 리치는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걸세. 옛 사람들의 말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귀신도 통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실은 귀신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통하는 것이란 말이네. 경덕은 책상 위에서 지필목을 들어 내리더니 일필휘지로 시 한 수를 적어서 진이한테 내밀었다. 이 두련의 시에
주역의 오묘한 리치가 전부 담겨 있네. 기념으로 가져가서 두고 생각해 보라고. 진이는 종이를 손에 받아들고 시를 들여다보았다. 지는 달이 막 서쪽으로 넘어갔고 타던 금운고 소리 금시 멎었어라. 밝은 빛 시끄럽던 소리와 어둡고 적적한 것이 서로 바뀌어지니 묻노라 이때의 미묘한 맛을 그대는 아는가. 진이는 문득 가슴속에서 전율과 비슷한 것을 느꼈다. 그것을 학문에 대한 존경의 감정이라고 해야 할는지 아니면 지식에 대한 숭배의 감정이라고 해야 할는지 그도 아니면 한 인간에 대한 감탄의 격정이라고 해야 할는지 그것은 진이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어쨌든 서경덕은 학문에서 단연 뛰어난 존재였다. 사람을 대하는 데서는 그처럼 소박하고 겸손한 사람이 일단 학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절대적인 확신과 자기 과신이 온몸에서 부글부글 끓어넘쳤다. 반짝이는 눈이 확고하고도 부드러운 표정이며 뜻이 없는 듯 모호하다가도 순간에 복잡한 의미를 담을 줄 아는 섬세한 미소며 평온하고 조용하다가도 끊고 맺을 때 가서는 단호한 그의 목소리를 진이는 아직 그 누구에게서도 보지 못했었다. 그러나 그의 학문이 제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그 학문 자체가 진이한텐 큰 의의를 가지는 것은 아니었다. 진이가 흥미를 가지는 것은 그의 지식보다도 인간으로서의 됨됨이었는데 그런 측면으로 놓고 보더라도 그는 학문을 닦는 길에서 완곡할 줄도 모르고 애돌 줄을 모르고 물러설 줄을 모르는 결곡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었다. 위선이나 이중성은 약자의 허울이다. 자기를 확신하는 강자는 남을 속이거나 자신을 감출 필요가 있겠는가? 허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문이 곧 생활의 전부는 아니니까. 진이는 생각을 굴리며 손톱 여물을 썰었다. 그러는 동안에 초면의 간격과 허물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친절한 이야기가 가지를 쳐서 진이는 학문이 아닌 경덕의 사생활을 어느 정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원래 경덕의 집은 부중 락타다리 근처에 있는데 부인과 자식들은 부중에서 살고 경덕이만 이곳 꽃늪과 서재에 나와 거처하는 지가 벌써 10여 년이 넘었다. 봄, 여름, 초가을까지는 경덕이한테 공부하러 오는 선비들이 많아 올여름 기법사에 몰려가 말썽을 부릴 때는 근 서문화문 명이 이곳에 와 있었다. 앞마당이나 꼼 냇가에까지 멍석을 펴고 야숙을 하는 바람에 곤란히 분요스럽지만 날씨가 추워지는 늦가을부터 초봄까지는 밥 짓고 군부를 떼주는 늙은 하인 하나만 데리고 이 한적한 외딴 집에서 그야말로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살림 처사 노릇을 한다는 것이었다. 오늘은 하인이 끼니거리를 마련하느라고 부중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집을 지키는 중인데 마침 진이가 찾아와서 늦가을 긴긴 밤의 고족을 덜어주었노라고 경덕은 껄껄 웃었다. 그러고는 집이 가난해서 손님한테 저녁을 대접할 만한 마련이 없으니 량해하게 하며 저기 미안한 기색을 보였다. 진이는 이런저런 경우를 예상해서 박연을 빠져나올 때 떡 부스레기를 유념해 가지고 오다가 말 한 장 위에 앉아 대충 요기를 한 까닭에 배고픈 생각은 없었다. 그보다도 진이의 머릿속에 꽉 들어차 있는 궁금증과 간지러운 생각은 밤이 이슥한 지금 잠자리를 놓고 어떻게든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덕의 딱한 립장이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란 성현들의 말씀이다. 그 자신이 성인 소리를 듣는 인간으로서 외간 여자를 한방에서 재운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이제 산속 초막의 단칸방에서 밖은 야숙을 할 수 없는 마가을이라 굽도 젖도 할 수 없는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렇지, 이 방 말고도 부엌이 있지. 그렇다면 나더러 부엌에 나가서 자라고 할까? 아니면 자기가? 경덕의 너그럽고 관대한 성정으로 미루어 보면 주인 자신이 부엌으로 나가기가 첩경 쉬울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그 딱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하는 기색이 없고 여전히 학문의 도에 대한 이야기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사람들이 다 오래 살기를 원하면서
고요한 가운데 있는 락을 알지 못하네 그려. 만약 마음속에 어지러운 생각이 없으면 하루에도 무궁함을 깨달을 것이거늘 하물며 100년이겠는가. 과연 장생 불로의 오래 사는 수가 있다고 해도 귀하게 여길 것이 못 되는데 항차 그런 리치가 없음에랴. 하지만 진이한테는 그 설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미구의 경덕이가 취할 행동은 불보듯 명백했다. 그렇게 되면 진이로서는 어차피 그를 마지막 방법으로 시험해 보기 위하여 둘이 한 방에서 함께 밤을 지내도록 무슨 수를 꾸며야 했다. 진이는 은근히 그를 별렀다. 경덕이가 이룩한 학문의 경지와 지식의 높이를 깨달을수록 인간으로서의 그에 대한 진이의 요구는 더욱 높아졌다. 당신이야 장자의 지식을 뛰어넘고 소광절의 학문을 뛰어넘는 성인이요 도학국자가 아닌가. 당신은 이제 방금 나에게 어지러운 생각이 없으면 하루에도 무궁함을 깨닫는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말로서만이 아니라 그런 특별한 인간, 뛰어난 도학군자로서 자신의 높은 격을 나한테 보여달라.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결국 당신도 학문과 생활이 유리된 위선자요 이중인격자에 불과할 뿐이다. 경덕은 여전히 자기 말에 심취되어 학문의 도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사람의 행동과 언사의 법도가 필요한 것은 그것으로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기 때문이라네. 그런데 만약 그 도를 알지 못하면서 외면치레에만 힘을 쏜다면 그저 보통 정도에 머무를 것이 아니겠나. 그것이 요 근래 학문을 한다는 사람들의 제일 큰 병집이란 말일세. 임금이 7원 율씨를 칭찬하면 우르르 달려들어 7원 율씨를 짓느라 정신이 빠지고 5원 율씨를 좋아한다면 너도 나도 기를 쓰고 5원 율씨를 짓느라 정신이 빠지니 그런 시정배들을 두고 무슨 학문의 도를 논하겠는가. 임금은 임금답고 선비는 선비다워야 하는 겐데 제 본분인 백성을 먹여 살리는 일은 하지 못하면서 주제넘게 학문에 뛰어들어 권력을 휘두르는 임금도 가련하거니와 그 권력에 추종하는 사대부들은 또 얼마나 가긍한가. 진이는 드디어 참을성을 잃었다. 그는 지친 기색을 얼굴에 실으며 그 어떤 애절한 뜻이 담긴 눈길로 경덕을 쳐다보았다. 그제서야 경덕은 눈치를 차리고 스스로 놀랐다. 벌써 밤이 이렇게 깊었는가? 산속에 홀로 사는 늙은이라 오랜만에 뜻이 맞는 벗을 만나면 이렇게 수다스러워지네 그려. 자, 고운한가 본데 이제 그만 자자구. 그는 운목에 개어 놓았던 이부자리를 안아 내려왔다. 별로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이불과 요를 따로 갈라서 나란히 폈다. 이부자리라고는 이 한 개밖에 없으니 군색한 대로 하나씩 차지하기로 하세. 그러니 손님을 부엌에 내보내지도 않겠거니와 자신이 나갈 생각도 없다는 소리였다. 진이는 뜻밖에도 자기의 예상이 뒤집히는 바람에 말없이 그의 행동거지를 지켜볼 뿐이었다. 경덕은 제일 아랫목에 진이의 몫으로 이불과 베개를 놓고 조금 떨어져 나란히 자기 몫으로 요와 목침을 놓았다. 그리고는 진이한테 다정하게 권했다. 어서 눕게. 군부를 떼서 바닥이 그리 차지는 않을 걸세. 진이는 슬거머니 변죽을 올려보았다. 단간반에 이런 폐를 끼쳐 일 없을까요? 선생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부엌에다가 자리를 깔고 개서 하룻밤을 지냈으면 합니다. 경덕은 도리머리를 흔들었다. 진심으로 노염을 탔다. 원 별말을 다 하는군. 방을 두어두고 왜 부엌에 나가 잔단 말인가? 아무렇지도 않으니 근심 말게. 난 책이나 좀 더 보다가 잘 테니 먼저 누우라고. 진이는 못 이기는 척하고 그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도 너무나 순진스러워 보이는 그의 태도가 석연치 않아서 마음이 불안했다. 둘 중의 하나다. 참으로 뛰어난 도학군자든가 그렇지 않으면 학문 이외의 생활을 전혀 모르는 바보든가. 하긴 글에 미친 송생원이라는 말이 있지. 어느덧 밤은 야반 삼경을 넘어섰다. 산에서 불어내리는 마가을의 한산한 밤바람이 우수수 가랑잎을 몰고 골 밖으로 빠져나갔다. 멀리 기법사 사당촌 쪽에서 첫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진이는 모로 누워서 얼굴을 가리운 손가락 틈으로 책상 앞에 앉아있는 경덕을 훔쳐보았다. 그가 지촉불 밑에 들고 앉은 책은
주역의 뒷부분인 역전편인 모양인데 책을 읽으며 율동적으로 흥겹게 몸을 앞뒤로 움직이는 것은 그의 버릇인 듯하고 잔뜩 찌푸린 눈썹 밑에 생각에 잠긴 눈을 들어 이따금 천정을 쳐다보는 것은 책 내용에 심취되어 그 여운을 머릿속에 곱씹어 보는 감동적인 고뇌의 빛인 듯했다. 깊은 밤, 깊은 산, 깊은 굴, 외딴 집, 단칸방에 남녀 단 두 사람이 갇혀 있으니 진이조차 어딘가 마음이 야릇해지는데 경덕은 조금도 다른 기색이 없었다. 50이면 로년이라고 하더라도 사내의 그 나이가 여색에 무관할 때는 아니다. 그런데 꽃같은 젊은 여인을 한 방에 그것도 자기 곁에 나란히 누우라고 권하면서 저리도 태어날 수가 있을까. 얼마쯤 있노라니 그도 주섬주섬 책을 거두고 불을 건 다음 조심스럽게 진이 옆 자기 자리에 와서 누웠다. 진이는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과연 한 번의 유혹으로 그가 허울을 벗겨낼 수 있을 것인지. 그는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웃었다. 진이는 돌아눕는 척하면서 경덕이가 누운 쪽으로 바짝 다가갔다. 이제는 옆에 누운 사내의 숨결이 얼굴에 끼치는 듯 싶었다. 그는 조금 동안을 두었다가 잠결에 걸어놓은 것처럼 한 손을 사내의 가슴으로 올려놓았다. 경덕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누워있었다. 이윽고 그는 잠꼬대처럼 나직한 신음소리를 내며 사내의 품 안으로 기어들었다. 그래도 경덕은 잠잠했다. 드디어 진이는 어둠 속을 더듬어 사내의 손을 찾았다. 그 손을 잡아 자기의 가슴으로 끌어당겼다. 도학군자라고 자처하던 수많은 사내들의 도고한 혼이 이 풍만한 가슴 위에서 종래 무릎을 꿇곤 했었다. 그런데 경덕의 손은 그 탐스러운 가슴 위에서 잠시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인차 자기 자리로 돌아가 버렸다. 진이는 잠든 척하던 신용을 집어던졌다. 그는 경덕의 허리를 살며시 끌어안으며 한 다리를 사내의 다리 위에 올려놓았다. 경덕은 인차 몸을 움직여 여인의 팔과 다리를 피했다. 진이는 그를 따라갔다. 다시 그를 끌어안으며 다리를 올려놓았다. 마침내 경덕은 몸을 일으켰다. 말없이 진이의 팔을 풀고 다리를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자기 잠자리를 조금 더 멀찍이 운목 쪽으로 옮겨놓고 조용히 눕는 것이었다. 지금 경덕은 그 태연한 표정과 침착한 행동거지 속에서 화산처럼 터져오르는 정욕의 본능과 처절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었다. 진이는 그의 심정을 이해했다. 그리고 감복했다. 그가 이런 처절한 싸움을 벌여 기어코 성리자가 되려는 것은 단순한 육아에서 말하는 도나 레의 문제가 아니라 의로 불의를 이겨 의를 지키려는 것이요. 자기가 자신을 이겨 자기의 격을 지키려는 것이리라. 그보다도 그는 인생의 환이란 그 어떤 속된 욕망을 충족시킨 만족감이 아니라 고통과 고뇌 속에서 그 욕망을 이겨냈을 때 차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속세의 모든 욕망에 대담하게 도전하는 용감한 인간인 까닭이리라. 진이는 살며시 경덕의 곁에서 물러섰다. 마치 아수라가 부처님의 뛰어난 법력을 알아차리고 뒤를 사리듯 그렇게 소리 없이 물러나 아랫목의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셋내는 오늘 송도에 3절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3절? 그거 참 재미있는 이야기로다. 3절이라니 어디 한번 꼽아봐라. 첫째는 박연폭포고요. 그건 그럴듯하다. 그래, 둘째는 화담 선생님이시고요. 그래? 그만하면 네가 꽃늪에 갔던 결과를 짐작할 만하다. 그래, 셋째는 진이는 얄깃얄깃하며 희열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입을 열었다. 그야 물론 셋내가 세 번째 입죠. 희열은 다소 어리둥절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스스로 자신을 송도 3절의 셋째로 자처하는 진이는 그 모양을 바라보며 느닷없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산천은 옛 모습 그대로인데 성곽과 문루는 무너져 모래가 되고 흐르는 물 떠도는 구름만이 지는 노을 속에 붉게 타는구나. 아득한 옛날의 자취를 더듬으니 박영과 함께 송도의 3절이라
화담의 푸른 물 위에 명월이 밝게 웃네. 허위와 위선으로 가득 찬 사대부를 골려주는 것을 소일 삼아 지내던 황진이는 우여곡절 끝에 화적으로 변신한 노미를 만나 사랑에 눈떱니다. 그러나 김희열의 계약으로 노미는 반역자로 수배되어 효수형에 처해지고 황진이는 노미의 시체를 묻어준 후 소리꾼으로 전국을 떠돌다 생을 마감합니다. 나타샤의 책 여행, 북한 소설 홍석중의 황진이었습니다.